어떻게 메탈 세라믹 크라운의 코팅 디자인을 할 것인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어디까지 덮어야 되느냐, 어떤 형태로 코팅을 만들어내냐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바로 그 모양대로 왁스 패턴을 만들고 캐스팅 바디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왁스업 하는 과정인데, 왁스업 과정은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뭐 다이를 만들고 워킹 캐스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를 부여하는 것, 뭐 일반적인 거랑 특별한 것이 없고, 특별한 것이 있다면 메탈 세라믹 크라운은 일단 치아의 해박체 형태를 일단 풀 컨투어로 만들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포셀린이 입힐 부분이 있죠. 포셀린 입힐 부분을 컷백 해준다는 것. 컷백 해. 보통 한 1mm 정도 전후되는 내용, 그 볼륨을 확보하기 위해서 풀 컨투어 왁스업된 자리를 컷백 해준다는 것. 이것이 차이가 납니다. 부위별로 차이가 나는데요. 인사이드 부분은 한 1.5mm, 다른 레비얼 서페이스는 0.7 내지 1mm, 이런 차이가 나고, 정확하게 삭제를 하기 위해서 미리 나이프 같은 것을 줄을 끊고 나서 삭제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예가 있죠. 뭐 이런 자리로, 이런 자리, 뭐 이게 어떻게 삭제해야 또 이렇게 한번 계획을 짜고 그게 꽉 맞는 정도 양을 이렇게 삭제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컷백의 과정입니다. 여기는 인레이 왁스가 빨간색 인레이 왁스니까 여러분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블루나 그린이 아니라고 해서 헷갈리면 안 됩니다. 똑같은 인레이 왁스입니다. 그래서 먼저 풀 컨투어로 왁스업 한다. 그 다음에 왁스 패턴상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설계를 하느냐는 우리가 나름대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어떤 컷백을 하고 그에 맞게 캐스팅하고, 이런 과정을 겪어서 최종적인 메탈 세라믹 크라운의 프레임워크를 만든다. 컷백하는 과정은 블레이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혹은 디스코이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컷백을 해낸다. 그래서 이제 사진상으로 그 예를 보겠어요. 워킹 캐스터와 다이가 있고, 다이에다가 다이 스페이서 마진을 그렸고, 분리제를 이제 발랐죠. 그 위에다 풀 컨투어 왁스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컷백하기 위한 준비를 그 다음 하는 것이죠. 컷백하기 위한 준비. 그래서 인사이드 살짝은 한 1.5mm, 표시를 이렇게, 1.5mm가 이 자리지, 표시한 다음에 컷. 프록시말 측도 이렇게 삭제해야 되겠구나. 레비알 측도 뭐 한 1mm 삭제해야 되겠구나. 이런 걸 표시한 다음에 딱 그 양만큼 샤프한 브레이드 같은 걸 이용을 해가지고 커트해 준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은 어디에다가 우리가 그 마진을 두느냐, 우리가 마진을 어디다 주느냐를 우리가 미리 설계를 해놨잖아요. 예를 들어 마진을 이렇게 하기로 했다. 그럼 거기에 맞게, 거기에 맞게 컷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균일한 삭제를 하기 위해서 흔히들 많이 레비알 측에서 사용하는 기운 디스코이드 카바 같은 걸 이용을 해서 컨트롤 그루브를 파준 다음에 최종적으로 0.7 내지 1mm 되도록 상하로 몇 개의 그루브를 파주고, 이에 맞게 샤프한 나이프로 왁스를 제거하는 이런 방법을 많이 쓰고 있죠. 근데 서비칼 마진 쪽이 이제 문제인데요. 서비칼 마진 쪽이, 이건 나중에 좀 그림에 나올 텐데, 서비칼 마진 쪽은 완전히 다 없애버리질 않습니다. 일부를 좀 남겨둬야 돼요. 서비칼 즉 그 메탈 칼라 마진은. 그리고 그 부분만 아니라 레비알 측도 균일하게 1mm 삭제하다 보면 구멍이 뚫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최소한으로 금속이 구멍이 뚫리지 않을 만큼, 그리고 최소한으로 캐스팅이 될 수 있는 이 두께를 남겨둬야 되고, 그것은 베이스 메탈이냐
골드 알로이냐에 따라서 약간의 그 두께의 차이는 있다고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자, 메탈 칼라 얘기가 지금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그림이 있는 거 한번 볼까? 이게 맞아요. 이 부분이 메탈 칼라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 상의 옷을 보면요, 목 있는데 목 있는데 이것도 우리 옷에서 칼라라고 그러죠. 칼라. 이 목 깃 있는데 이것처럼 이것도 칼라라고 그럽니다. 쭉 되는 이 레비알직에 보이는 링갈직은 우리가 한 3mm를 확보해야 한다고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이건 3mm 확보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칼라가 있어야 된다. 원칙적으로는 1mm 정도 칼라가 있어야 바람직하다. 다만 요즘에 전치부에서 심미가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전치부에서 이걸 생략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렇지만 원래 구치부나 소구치, 전통적인 오리지널한 메탈 세라믹 크라운에서는 모든 면에 눈에 보이는 레디알 페이시얼 칩까지도 메탈 칼라를 1mm 정도는 부여하는 것. 링갈 측에는 최소한 3mm 이상 메탈 띠를 부여하는 것. 이걸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메탈 칼라라고 부르죠. 그리고 균일한 삭제를 하기 위해서 이런 디스코이드 카바를 많이 사용한다. 디스코이드 카바가 이렇게 모양이 잘 깎을 수 있도록 돼 있죠. 이쪽은 90도가 되면서 라운드하게 이렇게 깎을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런 뭐 꼭 이것만 쓰는 게 아니라 이런 맥스 카바를 이용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넘버 2 박스 카바로 이렇게 마진을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서비컬 마진을. 이 부분이죠. 네. 이 부분도 그런 여기서 봤던 어떤 이런 모양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부분은 부드럽게 되는. 그렇게 해서 왁스 컷백을 하고 나면 이런 부드러운 경계부위 있고 저 서비컬 쪽도 부드러운 어떤 그 커브가 나오게 이런 커브가 나오게 만들어줘야 한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컷백하고 나면 이런 식으로 되겠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이런 부분들이 주조가 제대로 잘 안 나올 수가 있고 우리가 컷백하면서 디스토션 될 수도 있어요. 이런 데가 혹시라도 디스토션의 가능성도 있고 혹은 이 자리에 어떤 그 마진이 뜰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왁스를 녹여가지고 다시 한번 필링을 잘 해주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마진 부분들. 컷백한다면 디스코이드 같은 걸 긁고 나면 조금 디스토션 될 위험성도 있고 마진 오픈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왁스를 추가해가지고 마진을 잘 맞게 만들어준다. 그리고 이게 필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포슬린 퍼니스 속에다 집어넣고 빼놓고 포슬린 빌드업하는 과정에서 뭔가를 메탈 프레임을 딱 헤머스터로 잡을 수 있는 이 메탈 꼭지가 필요합니다. 꼭지도 하나 만들어준다. 그런 다음에 스프로 달고 네모라고는 똑같아요. 두툼하고 짧게. 그 기준 보통 10게이지 6mm죠. 그 다음에 가장 벌키한 부분에 가장 잘 흘러 들어갈 수 있는 방향. 그러다 보면 이제 카스틱 같은 데 이제 많이 붙이는데 그렇게 하고 필요하면 백프레셔 플러스를 방지하기 위한 벤트를 부여하기도 하고 사용하는 매몰제는 지난번에 얘기했지 포스핏 본디드 인베스트먼트 쓰고 포스핏 본디드 인베스트먼트는 그 컴펜세이션 익스펜전을 시켜줘야 한다고 그랬죠. 나중에 용융 상태의 금속이 주입된 다음에 룸 템퍼러처 식으면서 쭉 수축된 그 양을 어디선가 보충해 주기 위한 것인데 이게 가장 큰 것이 매몰제의 세팅 익스펜전 그리고
번아웃 하면서 생기는 thermal expansion, 이 두 개를 가지고 해결하는데, 그 setting expansion은 이 리퀴드를 가지고, 실리카 솔루션을 가지고 조절한다는 얘기를 지난번에 했습니다. 링 익스펜션이 잘 되더라도 쿠션 역할을 하는 아스베스토스 라이너. 요즘에는 아스베스토스를 안 쓰죠. 그런데 이에 뭐 유리 섬유를 대신 써요. 이런 걸 내면에 깔고 베큐um 믹싱된 매몰제를 집어넣어 가지고 채우는데, 그러기에 앞서서 먼저 왁스 패턴 그 자체는 표면에, 내면에 그 다이 표면에 발라놨던 그 어떤 그 분리제 있죠. 분리제나 기름때 같은 게 묻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걸 깨끗이 제거한 다음에 표면에다가 붓을 매몰제에다 찍어가지고 표면을 다 커버한 다음에 매몰을 해주면, 링에다가 부어서 매몰해주면 됩니다. 자, 이제 매몰제를 부을 준비가 된 상태네요. 제일 얼키한 부분에다가 잘 흘러 들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 스프루를 달고, 짧고 굵게 만드는 게 좋고, 필요하면 이런 벤트를 더 부여할 수가 있죠. 벤트 얘기할 때 이런 벤트를 뭐라고 하죠? 이런 벤트를 1번과 같은 벤트, 2번과 같은 벤트가 있는데, 2번과 같은 벤트를 closed 벤트, 1번과 같은 벤트를 open 벤트라고 그러죠. 밖으로 노출된 거. 그래서 주조해 놓으면 주조체가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되어 나온다. 매몰은 충분히 굳은 다음에 캐스팅하는 것이고, 일단 번아웃 하고 나서 캐스팅하는 것인데, 번아웃 할 때 하여튼 이때 몰드 캐비티가 서멀 익스펜션에 의해서 몰드 캐비티가 커지는 역할도 하고, 또 내부에 있는 왁스를 다 태워 없애가지고 빈 공간을 만드는 역할도 하는데, 이때 온도 조절을 잘못하면 너무 급격하게 팽창하다가 매몰제가 크랙이 생기거나 매몰제 자체가 분해되거나 이러지 않도록 이런 어떤 사이클을 맞춰야 돼요. 몇 도 퍼니스에서 서서히 가열해가지고 몇 도까지 올린다는. 그런 다음에 이제 캐스팅해야 됩니다. 베이스 메탈은 또 달라요. 금속마다 이게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 제조회사의 레커멘데이션에 맞도록 번아웃 해주고, 그 다음에 캐스팅 해줘야 돼요. 이것도 딱 제조회사 지시대로 하지 않으면, 너무 오랫동안 그냥 뭐 가열을 오래 해서 뭐 손해될 건 없겠지 하고 너무 오랫동안 뭐 하루 종일 놔둬버리거나 이러면 표면이 거칠어지니까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주조할 때, 일반적으로 우리 골드 알로이 주조할 때는 흐름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크루시블 바닥에 금속 찌꺼기가 묻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크루시블 바닥에다 아스베스토스 라이닝을 깔고, 그 다음에 금속을 녹일 때도 플럭스를 바르고 보통 그러게 하는데, 여기서는 아스베스토스 라이너도 오염물질이 될 수가 있고, 플럭스도 화학적으로 케미컬 본딩을 방해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걸 사용하지 않으면 조금 더 작업하기가 어렵죠. 어렵고 지저분해지고 하지만 그래도 오염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걸 사용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기공실에서는 여러 종류 금속을 쓰잖아요. 골드 함량도 높은 것, 낮은 것, 베이스 메탈도 이것저것 여러 종류가 있는데, 특히 메탈 세라믹 크라운용 메탈을 주조할 때는 다른 금속을 사용했던 그 크루시블에다가 금속을 녹이면 안 돼요. 미량 원소라도 섞이면 포슬린과 메탈과는 본딩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 크로스 컨테미네이션을 막아줘야 된다. 금속을 용융시키는 이 과정 중에도. 그 다음에 이제 원심 주조를 할 때는 보통
귀금속은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한 3번 정도, 3바퀴 정도 돌려서, 베이스 메탈은 무게가 좀 더 가볍기 때문에 한 바퀴 정도 더, 4바퀴 정도 감아서 스프링에다 딱 걸쳐놓고 테스팅 시작을 하면 된다. 여러분 이제 주조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학교에 있는 주조는 아마 직접 손으로 돌리는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직접 손으로 돌리는데 요즘에 하도 자동화가 많이 돼가지고 이것까지 여러분이 지금 실습할 때는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전통적인 방법은 그렇습니다. 프레셔스 메탈이 녹는 것은 계속 가스토치를 가든지 혹은 어떤 그 전자로 전자로 그 도가니 속에서 녹이든지 간에 녹을 때 귀금속은 미러 라이크한 화이트 리퀴드로 변해. 고체 상태의 골드 덩어리가 녹으면 그 수은방울처럼 그 구슬과 같이 표면이 아주 반짝반짝해지면서 하얀색의 밝은 리퀴드로 변할 때, 아, 녹았구나. 그렇게 판단돼. 이것도 너무 오버히팅하면 좋지 않기 때문에, 아, 녹았다고 판단되면 바로 테스팅해야 돼. 근데 non-precious 메탈은 이걸 판단하기가 더 어려워요. 그냥 모양이 찌그러질 때예요. 모양이 찌그러질 때. 어떤 각설탕 같은 어떤 형태, 혹은 육각 실린더 형태의 모양, 이런 알로이가 어떤 우리에게 판매되는 형태가 있는데, 이것이 녹으면 형태가 쭉 찌그러지거든요. 아, 그러면 녹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지, 표면은 뭐 광택이랄지, 뭐, 요 색깔이랄지, 이런 것은 별로 정보를 주지 못합니다. non-precious 메탈인 경우에는. 이거 주조하고 한 다음에 이제 좋은 그 금속 물리적 성질을 얻기 위해서는 일단 그대로 벤치쿨링 해가지고 호모제나이징 되고 균일하게 금속이 잘 섞인 상태에서 서서히 굳도록 이렇게 벤치쿨링 해놓은 상태에서 색깔이 아주 밝은 하얀색이었다가 점점 밝은 노란색이 됐다가 진한 노란색, 진한 그 빨강색, 어두운 빨강색, 어두운 빨강색이 됐을 때, 이제는 더 이상 벤치쿨링 하지 않고, 이제는 차가운 물에다 갑자기 착 퀸칭을 시켜줘요. 이게 다, 그 금속의 물리적 성질을 좋게 하기 위한 어떤 과정입니다. 그래서 차가운 물에 확 퀸칭 시키면 물리적 성질도 좋아지고, 금속은 또 밖에 붙어 있는 매몰제도 제거하기가 조금은 더 수월해지고, 차가운 물에 확 넣으면 크랙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목적으로 이렇게 퀸칭 시키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것이 작은 인스트루먼트로 다 매몰제를 제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샌드블라스팅을 50마이크론짜리 알루미늄 파티클을 가지고 붙어 있는 마지막 그 샌드, 마지막 그 매몰제들을 깨끗이 제거하는 이런 과정을 겪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미 실습해서 이미 했는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주조체 표면을 잘 관찰을 해봐야 되죠. 그래가지고 주조체가 제대로 우리 원하는 대로 잘 주조가 됐는가, 마진이 잘 맞는가, 이런 것이 확인이 되면, 그다음에 스프를 잘라서 그 다이에다가 맞춰 보는 것이죠. 이제 일반 골드 크라운하고 다른 점은, 이것은 밖에다가 포셀린을 또 한 번 더 버니어링 한다는 것이 다른데, 포셀린 버니어가 실수를 하면, 신경을 쓰지 않으면 포셀린 버니어가 쉽게 덜렁 떨어져요. 아주 그냥 메탈과 포셀린이 한 덩어리로 딱 붙어야 되는데, 이게 덜렁 떨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케미컬 본딩을 방해할 수 있는 그런 오염 물질을 다 깨끗이 제거해야 되고, 사용하는 어떤 기구들도 다른 그 금속 파티클들이 섞여 있지 않는 그런 깨끗한 어브레시브 포인트를 이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메탈 세라믹용
전용 어브레이시브를 가지고 다듬어야 됩니다. 어떤 어브레이시브 포인트, 어떤 인스트루먼트 가지고라도 다 중간 과정은 우리가 형태도 다듬고 모양도 다듬고 할 수 있는데, 마무리는 제일 마지막 사용하는 기구는 반드시 알루미노스 옥사이드로 되어 있는 어브레이시브 스톤을 이용해야 돼요. 이게 바로 세라믹의 일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브레이시브 그 파티클로 사용이 되는 그런 어브레이시브 스톤을 이용을 해가지고 마무리를 한다. 그리고 어느 부분이라도 0.3mm보다 작은 부분이 있으면 구멍이 뚫릴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웩스업 할 때, 컷백 할 때 이것을 신경을 써줘야 돼요. 주조할 때도 주조가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이보다 더 얇게 만들면은. 그리고 서비칼 쪽에는 1mm짜리 서비칼 칼라를 형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리고 표면을 너무 정성 들여서 하이 폴리싱 하면 안 되고, 특히나 폴리싱을 잘 하기 위해서 우리 루즈를 쓰죠. 트리폴리 루즈, 이런 어떤 연마제를 쓰는데 이런 연마제를 절대 사용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포슬린 본딩을 역시 방해하기 때문에, 포슬린 본딩을 약화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좀 꼼꼼한 원장들은 메탈 세라믹 크라운인 경우에는 트라인을 2번 해요. 한 번만. 골드 크라운 트라인 한 번만 하는데, 메탈 세라믹 크라운은 메탈 프레임이 기공실에서 완성됐다고 그러면 환자한테 오라 해가지고 한번 트라인 한번 해보고 조절할 거 조정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세라믹까지 작업이 끝난 다음에 두 번째 또 한번 트라인하고, 이렇게 2번에 걸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근데 이때 메탈 프레임워크 가지고 혹시 트라인할 때, 환자한테 트라인할 때 뭘 봐야 되느냐? 마진이 잘 맞느냐? 대합체하고 옥살 클리어런스가 확보가 되느냐? 특히 포슬린 빌드업 할 부분, 포슬린 빌드업 부분은 그 두께가 확보되어 있느냐를 봐야 되고, 옥잘 컨택 부분과 옥잘 컨택 부분과 이 포슬린과 포슬린 메탈의 정션, 이 정션 부분이 적당한 거리가 떨어져 있는가, 이런 걸 확인하고, 적절하지 않으면 이제는 갈아가지고 조절을 해야 돼요. 갈 수는 있으니까. 우리 치과 의사가 주조는 할 수는 없어도 갈아가지고 형태를 조절할 수 있으니까 좀 갈아가지고 조절할 수가 있다. 마진이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께가 미니멀한 어떤 두께가 있는가도 확인해 봐야 돼요. 이 단계에서 불합격이라고 생각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것이죠. 다시 웩스업 해가지고 다시 주조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께를 갤 수 있는 이 게이지 메탈을 가지고 베이스 메탈까지는 아주 최소 0.2mm 정도도 우리가 허용하지만, 이 0.2mm를 주조하기는 너무 어려워요. 구멍이 뚫려버려요. 흐름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구멍이 뚫기 때문에 우리가 주조할 때 그 당시는 0.3 내지 0.4mm 정도로 주조를 어느 정도 두께로 주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갈아가지고 이렇게 0.2mm, 0.3mm 이렇게 갈아가지고 이 두께를 만들어야지, 웩스 패턴 상에서부터 너무 이렇게 얇게 만들어 놓으면 이게 주조 자체가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건 지난번에 한 얘기인데, 자, 포슬린 본딩을 위해서 마이크로 메카니컬 리텐션을 얻는다. 주로 샌드 블라스팅을 많이 하지만 샌드 블라스팅 하지 않고 로터리 인스트루먼트를 쓰기도 한다. 그래서 로터리 인스트루먼트를 쓸 때 어찌든 마무리는 알루미나로 된 걸로 해야 된다. 제조회사에 따라서는 뭐 또 다른 스톤을 추천하는데, 어떤 텅스텐 카바이드라는 이 메탈 벌을 가지고 표면을
어떻게 하라는 그런 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샌드블라스팅법을 제일 많이 쓴다. 메카니컬 리텐션을 위해서.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로터리 샌드블라스팅법이 아니고 로터리 인스트루먼트 가지고 뭔가를 이게 다듬는데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은 방향을 일정한 방향으로 그라인딩 해야 된다는 점이에요. 한 방향으로 일정하게 이렇게 깎아야지. 어떨 때는 이쪽으로 깎았다가, 어떨 때는 이쪽으로 깎았다가, 어떨 때는 이쪽으로 깎았다가, 어쩔 때는 이쪽으로 깎았다 하면 이렇게 찌꺼기들이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어브레시브 파티클들을 찌꺼기들 혹은 금속, 깎인 금속의 찌꺼기들이 속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은 방향으로, 일정한 방향으로 깎아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샌드블라스트를 제일 많이 쓴다. 알루미나로 되어 있는. 어브레시브 포인트 가지고 그라인딩 하기도 하는데 속이 오염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좀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걸 다 한 다음에 뭔가 찌꺼기가 표면에 묻어 있을 테니까 그런 걸 깨끗이 제거해야 되는데 저게 어브레시브 파티클이라는 것이 되게 유리계통이에요. 그래서 그 유리계통을 녹일 수 있는 용액은 불산이 유리를 녹이거든요. 50% 불산. 그래서 50% 불산으로 금속 표면을 쫙 담궈 놓으면 어브레시브 파티클, 즉 다시 말해 유리 파티클들 그럼 깨끗이 녹아가지고 불순물이 없어져요. 그렇지만 베이스 메탈은 불산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이 불산은 유리만 녹이는 게 아니고 베이스 메탈까지 녹여버리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프레셔스 메탈에서조차도 불산이 좀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사용을 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럼 제일 뭘 많이 쓰느냐? 샌드블라스팅을 제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증류수, 높은 고압 증류수를 가지고 뿌려가지고 아니요 그 전에 울트라소닉 클리닝을 하고 이걸 하고 그 다음에 이거죠. 증기에 의한 가열 세정. 증기에 의한 가열 세정. 그러니까 다시 할게요. 자, 불산 처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이건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는 샌드블라스팅 처리를 해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두 번째 울트라소닉 클리닝을 해요. 그 다음 세 번째 이렇게 스팀 가압 세정을 한다. 물론 이때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유기용매를 이용을 해가지고 스팀 클리닝 대신 대체할 수도 있어요. 이거하고 이건 서로 대체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야 하면 표면에는 모든 어브레시브 파티클들 쪼가리, 모든 금속 파티클들이 다 제거되고 우리가 작업하면서 만졌던 우리 손때, 지문 이런 것이 다 제거가 된다는 얘기죠. 근데 불산 용액은 화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 스킨에 닿으면 어떤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된다. 유리 용액은 녹인다. 그래서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과정이 끝난 메탈 코팅은 지금부터는 절대 우리 맨손으로 만지면 안 돼요. 글로벌 끼인 손으로도 만져도 안 돼요. 지금부터는 무조건 메탈 인스트루먼트로만 만져야 돼요. 헤모스타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하고 혹시 뭐 깨끗한 거즈 위에 올려놓거나 헤모스타트를 이용하거나 이렇게만 해야 돼요. 이제 표면에 오염물질을 다 제거해 놨는데 다시 오염되면 안 되니까. 그게 끝나면 포셀린 빌드업하기 앞서서 디게싱을 한다. 이건 몇 도 온도에서 몇 도로 쭉 이렇게 한다는 얘기를 지난번에 했습니다. 이 온도가 모든 포셀린 파이링 사이클 중에서 제일 높은 온도. 그 다음에 이제 오페크 포셀린이 그 다음 조금 더 낮고, 그 다음 바디 포셀린, 그 다음 그레이징이 제일 낮고 그런다고 했죠. 이 온도는. 자, 주조가 끝난 다음에 표면 마무리예요. 피니시.
이건 보통 어브레이시브 포인트 가지고 하죠. 어브레이시브 포인트 가지고. 어브레이시브 포인트 가지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표면을 메카니컬 리텐션을 얻기 위해서 흔히들 많이 하는 것이 알루미늄 샌드블라스팅을 한다고 그랬죠. 샌드블라스트. 그러면 이렇게 돼요. 이런 형태로 우리가 MATT, 매트 피니쉬라고 그러죠. 여기 광택이 없죠. 표면 반짝거리는 광택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매트 피니쉬가 돼요. 이것을 디게싱을 하면 여기 표면에 산화막이 형성이 돼요. 이렇게 디게싱을 한다. 그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디게싱까지 끝난 다음에 바로 오페크 포셀린하고 바디 포셀린하고 한 것이 일반적이에요. 대부분 다 그렇게 해요. 근데 이제 특별한 경우에는 본딩력 증진을 위해서, 친밀성 증진을 위해서 메탈 컨디셔너라는 걸 쓰기도 하는데 상품명으로는 이런 여러 종류가 있다. 아주 얇게 발라준다. 이렇게 해주면 색깔이 골드 컬러가 돼가지고 특히 서비컬 쪽이 골드 컬러가 보이면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골드 컬러가 되도록 하는 것, 혹은 본딩력이 좋도록 하는 것, 이런 이유로 이런 걸 쓴다. 흔한 일은 아니지만 이런 걸 쓰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 이제 디게싱이 돼가지고 표면이 까맣게 표면이 됐어요. 절대 오염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지금부터는 이 위에다가 이제 파이어링을 하는데, 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오페크예요. 오페크. 오페크층을 제일 먼저 하는 거예요. 아주 얇게. 오페크층 빌드업하고 물기를 빼고 열을 가하면 계란 껍질처럼 딱딱한 고체로 변해. 그러면 그 끝. 한 번만에 안 되면 한 번 더 갈아내고 한 번 더 발라가지고 한 번 더 파열이. 두세 번 만에 안 되면 세 번째. 이제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고, 두께가 너무 두꺼워지면 안 돼요. 이것은 속에 빛에 외지 않을 정도로 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의 예술적인 모든 그 재능을 동원해 가지고 나머지 부분을 만드는 이 바디 포셀린 부분. 이 바디 포셀린 부분은 한 번만에 하기 어려우니까 일단 바디 포셀린 가지고 전부 빌드업 해가지고 형태를 어느 거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투명도가 좀 요한 부분은 좀 컷백 해가지고 좀 투명한 포셀린 파우더로 조금 더 이게 대체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고, 이 경우도 처음에는 물하고 물컹한 믹싱해서 빌드업 하지만 줄줄 흐르면 안 되니까 어떤 형태가 어느 정도 갖춰졌다고 생각하면 표면에 크리넥스 티슈 페이퍼를 갖다 대가지고 물기를 쭉 빼면 이게 그 딱딱한 굳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형태를 맞춰가는 그런 과정이다. 물기를 가능한 많이 빼주면 빼줄수록 투명도도 높아지고 강도도 좋아지고 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그건 여러분 잘해야 되고, 물기를 빼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다 되면 파이어링을 하는 것이고, 이때 포스리는 파이어링에 20~30% 확 수축하기 때문에 원래 크기보다 조금 더 크게 인사살적으로도 프록시말적으로도 포코링가로도 조금 더 두툼하고 크게 만들어 주어야 된다. 그래야 파이어링 끝나고 나면 수축이 돼가지고 최종 크기보다 미세하게 좀 큰 듯하게 만들어 줘야지 나중에 갈아가지고 원래 정확한 크기를 조절을 해서 만들 수가 있다. 이걸 알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어떤 포셀린을 썼느냐에 따라서 이 사이클이, 온도 사이클이 틀려요. 댄스 플라이어 바이오본드 쓰면 또 틀리고, 크리에이션이라는 이건 또 이 온도가 미세하게 틀리는 것은 다 매뉴얼에 나와 있으니까 이 포셀린 파우더 그 매뉴얼대로 하면 돼요. 최종적으로는 레이어는 여러 개 돼 있지만 파이어링은 디게싱 할 때 한 번 하죠. 두 번째는 오페크 할 때, 오페크 끝난 다음에 하죠. 그 다음에 전체적인 바디, 그 다음에 바디 부분을 한 번 해요. 이렇게 일단은 이것만 하는 것이고, 그 다음 형태를 그라인딩 해가지고 딱딱한 이제 세라믹으로 됐으니까 그라인딩하고 표면에 미세한
광택 만들고 한 다음에 마지막 하는 것은 그레이징이죠. 이렇게 제일 노련한 사람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파이어링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제 네 번 만에 할 수 없겠죠. 여러분 좀 더 해야 할는지 몰라요. 자, 사용하는 것은 이렇게 포슬린 퍼니스는 여기에다가 여러분 작업해 놓은 것을 올리면 엘리베이터처럼 이거 쭉 올라가서 닫히게 되겠죠. 그리고 모든 것은 이런 유리판 위에서 하든지 세라믹으로 되어 있는 타일, 세라믹으로 된 어떤 타일 위에서 하든지 이런 작업을 해야 돼요. 그리고 가급적 금속 스파츌레이터 같은 걸 사용하면 안 돼요. 금속 스파츌레이터를 가지고 막 믹싱하면 포슬린 파우더는 세라믹 파티클들인데 이것이 표면에 금속에 스크래치를 줘가지고 미리양의 금속을 잡아 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피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울트라 스팀 클리닝이네요. 이건 스팀 클리닝이고 이건 바이브레이터네요. 이것은 뭐 여러분 여기까지는 알 필요고 아까 이건 본 내용이고요. 그렇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오펙입니다. 오펙. 제일 속에 오펙. 그 다음에 바디 포셀린. 바디 포셀린은 이것도 바디, 이것도 바디, 이것도 바디인데 바디 포셀린 중에서 좀 투명한 것이죠. 투명한 거. 이 세 개는 다 바디 포셀린 빌드업 과정이다. 오펙 포셀린 과정하고 파이어링하고 그 다음 바디 포셀린 빌드업 한다. 다 바디 포셀링까지 다 끝나고 파이어링까지 끝나면 이제 딱딱하게 변하잖아요. 치아처럼. 이제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인스트루먼트를 가지고 이렇게 형태도 마무리 조절하고 두께도 마무리 조절하고 이런 데도 조절하고 이런 부분도 조절하고 표면에 있는 어떤 임플리케이션 라인이랄지 표면에 있는 마이크로 텍스처도 조절하고 해가지고 그것이 끝나면 유약을 발라서 그레이징 하면 된다. 이런 과정을 앞으로 여러 번 할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오페크죠. 오페크는 금속이 투시되지 않을 정도로 최소한의 두께만 하면 돼요. 이것도 물론 파우더 리퀴드를 섞어서 하는 것이고 집어넣을 때 여러분 이제 처음 하는 건데 바로 포슬린 퍼니스 바닥에다 바로 턱 여러분이 해놓은 빌드업 해놓은 걸 바로 바닥에다 놔두면 포셀린이 줄 흘러가지고 바다가 엉거 붙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떤 이것을 얹을 수 있는 트레이가 있어요. 꼬챙이가 달려있는 이 트레이 위에다가 이걸 딱 얹어놔야 돼요. 모자를 이렇게 모자 거리대에 딱 얹는 것처럼 이렇게 얹어서 타이링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높은 온도로 가열하는데 예를 들어 여기 이 정도 온도까지 여기 온도 갔다가 그 다음 이 온도까지 가죠. 1785도까지 가열하는데 속에는 물기가 남아있으면 이것이 물기가 폭발돼 버리겠죠. 수증기가 되면서 바글바글 끓어버리면 우리가 애쓰고 빌드업 해놨던 이 형태가 찌그러져 버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입구에서 충분히 드라이 시키고 그 다음에 파이어링 한다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백큐ම් 파이어링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에어를 넣은 다음에 식히는 이런 방법을 쓰고 잘 되면 달걀 껍질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들 그런 세라믹이 완성이 돼요. 오페크가 끝나면. 한 번만에 성공하면 제일 좋아요. 한 번만에 성공 안 되면 한 번 더 한다. 근데 이번에는 아까 온도보다 조금 더 낮을 거예요. 자, 이건 1751도죠. 이 온도하고 1785도 온도 차이가 조금 나죠. 이거하고 1785도 두 번째 하면 조금 더 낮아져야 돼요. 세 번째 하면 좀 더 낮아져요. 근데 이제 좀 여러분 수준에서는 이것은 이제 해당해 이것하고 이것은 여러분 수준하고는 좀 안 맞지만 이 전문 그 기공사들은 이 오페크 포센 레이어에서부터 색조를 맞춰요. 그래서 이 어떤 크로마, 휴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모디파이어를 집어넣어 가지고
오페크 포셀린도 모노토너스한 한 가지 색깔로 하지 않고 서비칼 쪽 조금 색깔 다르고 인사이드 쪽 조금 다르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파이링 끝나고 나면 표면이 너무 반짝반짝하다는 느낌이 들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표면 광택을 없애기 위해서 샌드 블라스팅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오페크 층을 어떤 사람은 오페크를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오페크를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오페크를 이렇게 했는데, 위에 있는 바디 포셀린은 똑같은 바디 포셀린이에요. 똑같은 바디 포셀린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걸로 할 때는 이렇게 보이고 이걸로 할 때는 이렇게 보이고, 이거 이렇게 좀 틀리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바디 포셀린 써도 속에는 오페크 포셀린을 그 색조에 따라서 그것이 영향을 준다. 왜냐하면 반투명한 물질이기 때문에 그렇죠. 반투명.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붓에다 발라서 찍어서 TV에 발라서 표면에다가 이렇게 한다. 물기가 젖은 상태에 이렇게 한다. 이런 식으로 완성을 시킨다. 이게 되면 파이링이 끝나고 나면 이렇게 완성이 돼요. 완성이 되면 거기다 표면에 물기를 바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바디 포셀린 작업을 다시 하는 거예요. 표면에 물기를 안 바르면 랩핑이 잘 안 되니까 바르고 하는데, 이것도 똑같아요. 중류수에 개어서 피크리미 컨시스턴트를 만든 다음에 큼직한 인스트루먼트, 이때는 할 수 없이 메탈 인스트루먼트를 쓸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찍어 바른다. 그 다음에 그림으로 보는 게 좋아요. 이렇게 턱 찍어서 턱 올리는데 흘리니까 뒤쪽에다가 이렇게 티슈 페이퍼를 뒤쪽에다가 이렇게 받친 상태에서 이렇게 푹 올리고 따듬따듬 다듬어서 형태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따듬따듬 만들어서 형태를 만들어주고 물기를 조금씩 빼가면 점점 이런 형태를 갖춰간다는 얘기예요. 필요하면 추가적으로 조금 더 집어넣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 이런 형태를 갖춰 나가는 그런 과정이에요. 이제 설명을 볼까요? 네. 그런데 이제 물기를 빼는 과정, 이 물기를 빼는 과정이 가서 봐라. 내가 뭐 안 가지고 왔나? 잠깐만요. 너무 시간이 없나? 아이고. 이거 준비가. 자, 이제 이 크라운이 있고, 자, 크라운을 이렇게 헤모스타트로 물었어요. 물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 빌드업 했어요. 포셀린을. 빌드업 했으면 이 포셀린은 물기를 빼내야 돼요. 티슈 페이퍼를 표면에 갖다 대면 물기가 빠지는데 아직 부족해. 좀 더 빼고 싶어. 그러면은 이거 있죠요. 소리 들리는가 몰라요. 그래서 세레이션 된 거 이거 보여요? 세레이션 되는 이런 쉔크가 세레이션 된 이런 인스트루먼트 이용해가지고 이 금속을 찍 긁어주면 진동이 발생하면서 바이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속에는 물기가 표면으로 쫙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또 다시 얼른 티슈 페이퍼를 갖다 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너무 과도하게 하면 형태가 찌그러지니까 적당하게 해가면서 속에는 물기가 밖으로 빠져나오게 해가지고 티슈 페이퍼 되고 빠져나오게 하고 티슈 페이퍼 되고, 이것을 여러분이 잘해야 돼요. 주로 여러분 쓰는 건 바이브레이션 방법이에요. 그래서 한 20% 정도 오버 컨투어링 한다. 하여튼 조금 여분으로 좀 여분으로 좀 투명하게 일반적으로 한다. 그 다음에 투명도가 요하는 인사이살이나 프록시말 측, 레비알 측은 컷백을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바디 포셀린으로 전부 형태 만든 다음에 20% 크게 만든 다시 다 커팅해가지고 좀 더 투명도가 높은 인사이살 포셀린으로 빌드업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더 투명한 트랜스퍼런트한 파우더를 쓰기도 한다.
이제 브리지는 여러 번 안 만드니까 브리지 경우는 각 브리지와 브리지 커넥터 부분을 분리를 시키는 과정이 필요하고 중간에 필요하면 여러 가지 모디파이어를 집어넣어 가지고 여러 가지 색조 변화를 베리에이션을 줄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이. 이미 다 설명을 해봤네요. 컵백하고 컵백을 하고 컵백하고 투명도가 높은 인사자 포션을 좀 추가한 다음에 빌드업 한다는 거죠. 한 종류 머터리얼을 다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그럼 이만큼 어떤 경우는 이만큼 깎고 어떤 경우는 여러 개 많이 깎고 이렇게 깎은 다음에 이 자리를 다른 투명한 인사살 투명한 포슬린을 가지고 빌드업. 컵백은 사람마다 투명도 차이에 따라서 컵백 양이 달라요. 보통 인사살, 프록시마, 레비알 칩을 컵백을 하는 거죠. 적당량의 컵백하는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컵백된 양만큼 인사살 포슬린으로 다시 빌드업 하는 거예요. 표면에는 항상 완전히 드라이 되면 잘 안 돼요. 표면은 살짝 축축한 상태에서 이렇게 항상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작업이 다 끝난 다음에 물기를 쫙 빼가지고 딱딱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어떤 세계의 로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형상이 되도록 그게 컵백을 하고, 자, 어떤 사람은 투명도가 높은 사람은 요 정도 많이 컵백하고 투명도가 낮은 사람은 요 정도 적게 컵백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컵백한 만큼 투명도가 높은 인사절 포즈를 빌드업하고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크로스 섹션에 보면 이렇게 레이어로 되어 있다는 거죠. 속에는. 그리고 컨택 포인트도 좀 벌키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바이에서 빼낸 상태에서 프록시말 쪽을 좀 더 두툼하게 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파이어링 하는데 파이어링 할 때도 속에 물기가 많으면 수증기가 기화되면서 뻥뻥 터져버리니까 입구에서 충분히 드라이 된 상태에서 물기가 거의 다 말랐다고 생각할 때 온도를 쭉 올려서 파이어링 사이클에 입각해서 파이어링 사이클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백균 파이어링이에요. 전부 다. 이 속도로 옮겨서 1600도까지 올리고 이제 중간에 에어를 풀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하이 비스켓 스테이지, 딱딱한 형태로 된다는 것이죠. 오버 컨투어 되면 깎으면 되는 것이고 언더 컨투어 되면 표면을 거칠게 한 다음에 다시 포션을 빌드업 및 파이어링 하면 됩니다. 두 번째 할 때는 아까보다 온도가 조금 더 낮아요. 이 온도하고 이 온도를 보면 온도 차이가 조금 차이가 나죠. 조금 더 낮은 온도까지 파이어링을 한다. 그렇게 해서 이런 것을 만들어 낸다는 것인데 여러분이 이제 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은 쉽지만 그렇게 쉽지 않을 거예요. 쉽지 않아도 한 번씩 해보는 게 좋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해보고 여러분이 이렇게 예술적으로 만들기는 어려워요. 투명도도 사람마다 투명도가 있는 위치가 다르고 투명도 크기가 다르고 하기 때문에 어느 부분을 어떻게 컷백하느냐 이런 거의 차이가 왁스 패턴을 카빙해서처럼 그렇게 정교한 형태로 모양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정교한 치아의 모양은 갈아서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 컨택 포인트, 교합 이런 걸 조절하게 되는데 이제 컨택 포인트죠. 컨택 포인트, 프록시멀 컨택 포인트는 절단에 가까이에 있다. 치아마다 다르지만 전칩으로 갈수록 인사이살 한 5분의 1 정도, 구칩으로 갈수록 인사이살 진지발 한 3분의 1 정도로 이렇게 하고 협설로도 중앙에 오도록 이렇게 사일런트 휠 스톤을 이용을 해가지고 컨택 포인트를 조절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교합 조정, 길이 조정 혹은 라인 앵글들이 있죠. 그 프로파일을 보면 그 라인 앵글
메지알 측 인사이드 쪽에 있는 라인 앵글, 디스탈 쪽에 있는 라인 앵글 이런 걸 재현해야 되고 또 레비얼 서페이스 텍스처 그 레비얼 서페이스에 존재하는 미세한 그루브와 같은 형태, 서비컬 쪽에 존재하는 임브리케이션 라인 이런 것들을 재현해 주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포슬린으로 덧입혀진 부분과 메탈로만 되어 있는 부분, 그 경계 부분이 있는데 그런 이행부도 깨끗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건 전부 그 로타리 인스트루먼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라인딩 해가지고 조절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여러 종류, 물론 다이아몬드 스톤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로우 스피드로. 그렇게 해가지고 미세한 어떤 이런 그 임브리케이션 라인이 있다면 그런 걸 만들어 주는 것이죠. 이렇게 갈아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거고 또 이런 식으로 그루브 형태로 이렇게 존재한다면 그런 그루브 형태도 갈아서 조절해 주는,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런 모양이 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은 파이어링만 가지고 끝난 건 아니고 이런 로타리 어브레이시브 인스트루먼트를 이용해서 갈아서 최종적인 형태를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끝내야 될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런 식으로 끝내야 될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이에 따라서 이게 달아지는 정도가 다르죠. 젊었을 때는 그랬다가 나이가 들면 인사살 엣지가 점점 닳게 돼요. 더 나이가 들면 닳을 뿐만 아니라 온폭하는 이렇게 컨케이브하게 패기까지 합니다. 이런 형태를 마련해 줘야 한다. 뿐만 아니라 모든 게 아이디얼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벤츄러스 스페이스, 미싱 스페이스 이 공간이 우리가 원하는 경우보다 더 긴 경우가 있고 더 짧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치아가 정상적으로 이치아나 이치아가 크기가 똑같은 것처럼 이치아하고 이치아가 크기가 똑같은 것처럼 다른 사람은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흉내를 내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보면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조절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컨택 포인트 위치, 엠브레이저, 스페이스 모양, 컨택 에리어, 컨택 포인트 위치가 각 치아와 치아마다 위치가 틀리죠. 특성이 있죠. 아주 그 특성을 알아가지고 해부학적인 모양에 맞게 만들어줘야 한다. 이런 과정이 끝나면 이제 표면 광택을 내야 되는데 모든 형태 조절, 교합 조정이 끝나면 일단 표면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울트라소닉 클리너 속에다 깨끗이 해가지고 말린 다음에 그레이징 하면 된다. 그레이징은 에어 파이어링이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포슬린 빌드업한테는 백줌 파이어드 포슬린 우리가 많이 쓰는데 마지막 그레이징 할 때는 에어 파이어링이다. 백줌을 넣지 않는다. 속 1150도에 시작해가지고 이 속도로 올라가가지고 최종적으로 이 온도까지 온도를 가하면 된다 하는 것이고, 이렇게 오토 그레이즈라는 것이 있어요. 유약을 바르지 않더라도 높은 온도에서 계속 가열하면 표면이 반짝반짝하면서 광택이 내지는 오토 그레이즈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경우는 표면에 스테인을, 포슬린 스테인 그레이즈 파우더를 표면에다가 적셔서 바른 다음에 그레이징하는 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낮은 템퍼러처의 포슬린 파우더이기 때문에 1600도 F 정도까지 가열하면 표면 유약이 반짝반짝한 형태로 표면에 코팅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온도를 높이느냐 낮추느냐에 따라서 온도를 그레이징할 때 온도를 많이 높이면 반짝거리는 정도가 더 높아지는 것이고,
그레이징 온도를 낮추면 좀 표면이 덜하게, 라프하게 보이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나이가 든 이런 특성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좌우측과 같이 이렇게 밝은 치아를 가진 사람은 이렇게 만들어줘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포션 빌드업 할 때부터 계속 고려를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보죠. 만약 이 치아를 크라운 해야 된다. 근데 인접치아가 이미 여러 개 돼 있고, 인접치아가 여러 개 돼 있고, 인접치아가 여러 개 돼 있다. 그러면 이 치아를 이렇게 만들어주면 안 돼요. 이렇게 만들어주면 안 되고, 인접치아에 준해서 이런 스테이닝도 있고, 여기도 투명도도 있고, 이런 데도 좀 어두운 부분도 있고, 이렇게 만들어줘야 자연스럽다는 것이죠. 항상 이 깨끗한 것이 정답은 아니다. 인접치하고 유사한 것이 정답이다 하는 걸 알아줘야 됩니다. 여러 가지 기구를 이용해서 표면 형태를 만들어주면, 이제 마지막 단계를 그레이징 한다고 그랬는데, 그냥 온도만 가해서 오토 그레이즈 하는 방법도 있고, 표면에 유약을 발라서 하는 그레이즈법이 있다고 하는데, 유약을 발라서 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필요하면 이런 피그멘트 같은 것을 조금 표면에 표시를 하면 마치 크랙 라인이 있는 것처럼, 자연 잘 나이 든 분들은 치아 표면에 크랙 라인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흉내를 내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르고 닦아주고 하고 나면 미세한 어떤 크랙 라인 같은 걸 흉내 내줄 수도 있고, 이런 어떤 마치 브리지 어떤 이게 각각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또 인사이드 엣지가 어떤 딤플이 있는 것처럼 이런 형태를 만들어 줄 수가 있다. 이것은 물론 내부 포션을 빌드업 할 때부터 이런 쉐이드를 만들어주면 바람직하겠지만, 마지막 글레이징 할 당시에 표면에 스테이닝을 가미해가지고 이런 형태로 이렇게 변환시켜 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가장 바람직하기는 나이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형태도 틀리잖아요. 형태도 틀리고, 요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요런 형태도 틀리고, 쉐이드도 틀리고, 투명도 틀리고 하기 때문에 그게 걸맞게 내부에는 바디 포셀린, 진지발 포셀린, 트랜스페런트 파우더, 인사이드 포셀린의 위치나 양을 조절해가지고 포셀린을 빌드업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능한 기공사들은 그렇게 한다. 그렇게 해서 대표적인 걸 보면 젊은 사람의 형태하고 나이 든 사람하고 형태뿐만 아니라 포션을 빌드업하는 그 레이어가 이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최종적으로 이런 모양을 포슬린을 만들고 싶을 때 밖에다가 물감을 발라서, 스테이닝을 발라서 이렇게 만드는 것보다는 내부에 피그멘트를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제일 밖에는 투명한 인사이살 포슬린으로 제일 밖에는 인사이살 포슬린으로 입히지만 내부에 이런 피그멘트를 집어넣음으로 해가지고 아주 3차원적인 4차원적인 자연감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그런 것은 꼭 프록시말에다만 넣는 것이 아니고 레비알 측에도 인사이살 측에다도 부여함으로써 이쪽에서 봤을 때의 어떤 형태, 이쪽에서 봤을 때 우리에게 보이는 그 형태가, 쉐이드가 자연감 있게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크랙라인, 이런 크랙라인 같은 걸 만들 때도 물론 표면에 물감으로 얇게 이렇게 칠해가지고 만들어줄 수 있지만, 상감청자라고 고려시대에 있죠. 그것처럼 먼저 하얀 색깔 바탕 위에다가 어떤 색깔을 넣어야 될 부분을
샤프하게 그루브처럼 파준 다음에 거기다 다른 종류의 그 고령토 같은 걸 집어넣어 가지고 어떤 그 문양을 만드는 것이 고려 청자의 상감 기법이잖아요. 그것처럼 여기서도 완성된 바디 포셀린 어느 부분을 쭉 그루브를 파준 다음에 그 그루브에다가 이런 다른 종류 스테이닝 파우더를 집어넣고 다시 표면을 다듬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그렇게 해서 그레이징하는 이런 것이 바람직하다.